저 지급 정지 신청하려고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사무실입니다. 괜찮지요? 좋네요. 컴퓨터도 많고 인터넷 설비도 잘 돼 있고. 아, 숙소는? 바로 이 옆 블록에 숙소도 마련해놨습니다. 이 영웅 씨가 경력도 있고 하니까 조직원들 교육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있지요? 그럼요. 아, 그리고 개인정보나 해킹 어플은 어떻게? 그거는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 그거는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일만 잘해주시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판 한번 짜볼까요? 네. 아, 실제로 저렇게 중국 가서 저런 일을 하네요. 개인정보 DB는 받으셨죠? 이 사람들에게 우선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오토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번호는 바로바로 뜹니다. 이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연결되면 한국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안 대출 상품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을 먼저 하고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죠. 대출금 상환은 대포통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싼 대출 상품이라고 믿음을 주셔야죠. 자,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바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여권 다 주세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죠? 이 실컷 교육 다 시키라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수익도 알려드려야죠. 상담원분들 성공하시게 되면 입금받는 금액의 6에서 7%를 바로 떼드립니다. 전화 한 통만 잘하면 엄청난 금액을 버시는 거예요. 1천만 원이면 6, 70만 원이지만 1억이면 6, 700만 원이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들 통장에 딱 꽂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고소익 아르바이트. 네, 사기꾼들은 참 불필요하게 부지런하네요. 가게는 맨날 팔이 날리고 있고 가게 보증금은 올려달라고 하고. 아이고,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은행 이자는 너무 비싸고. 아이고야,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로이어 은행의 김강용 대리라고 합니다. 로이어은행 주거래은행이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안 대출 상품 새롭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대출 상품요? 저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대출금 먼저 상환하시고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금리 상품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금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 연 2.1%로 엄청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1%요? 진짜 싸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환 처리를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저희 지점장님 계좌로 보내주셔야 하거든요.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처리됩니까? 그럼요. 빨리 처리해 드려야죠. 계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꼭 저런 전화가 와요. 참. 보내준 계좌로 돈 입금했습니다. 네. 입금했네. 확인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상환 처리하고
정부 지원 상품 바꾸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또 무슨 전화고? 아, 여보세요. 방금 돈 이체하신 은행인데요. 근데요, 뭐 잘못됐습니까? 대안대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내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 종종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로이어 은행에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 신청부터 해두시죠. 지급 정지 신청.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 경찰서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홍성진 씨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스피드 있게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씨는 가계 보증금을 올리는 문제로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주거래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통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대출 금액을 입금해주면 저리로 더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송금을 했는데요.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일단 지급 정지 신청과 경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신고를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박보영 변호사님, 홍성진 씨의 이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은행 직원분이 빠르게 대출을 해주셔서 홍성진 씨가 피해를 막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홍성진 씨처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송금한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입하셔서 피싱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 금액을 알려주시면 피해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홍성진 씨는 바로 신고를 했는데 좀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지급 정지 신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인출해간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제 피해는 막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례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즉시 경찰서나 금융회사에 콜센터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게 되면 피해 구제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제 다른 금융회사에 만약에 사기 피해 금액이 이체를 된 경우에 그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때 입금 내역이 확인된다면 전체 계좌 모두가 지급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요. 금융감독원은 개시 공고 후에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네. 금융회사가 피해 금액을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일단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네.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홍성진 씨가 지금 경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떤 범죄 형태라고 할까요? 범죄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박영웅 씨가 홍성진 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통 이렇게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하위 조직원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접 하고 있네요. 대장.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각 팀의 관리 책임자 또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는 상담원을 뽑았고요. 그리고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국내 인출팀 역시 직접 뽑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방규용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속식을 하면서 출퇴근을 관리하고 단합대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서 이제 조직원들이 서로 이름을 모르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네. 아니 이 범죄를 위해서 단합대회 합숙까지 정말 쓸데없이 부지런합니다. 그러게요.
놀랍습니다. 일단 박영훈 씨는 물론이고 또 박영훈 씨를 범죄 조직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김의림 씨도 일단 처벌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보통 여기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들만 검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실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은 인출책, 통장 대여자, 대포 폰 판매자 등 하위 조직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부 가담자들 중에서 뭐 통장 대여자나 인출책 중에 보면 이게 범죄 조직인지 모르고 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채용이 늘어나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회 경험 없는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았다가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무려 22,04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와. 30대 이의 피의자가 전체 62.9%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야, 젊은 층의 가담률이 62.9%, 이게 좀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데. 네.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오거나 돈을 대신 송금해주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죄, 사기 방조죄,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예.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서류를 건넨다면 사기죄 외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노동, 시간, 노력, 투자에 비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는 것만 자체로도 스스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죠. 수사나 재판 실무상 보이스 조직의 인출책의 범죄 형태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공제 사실과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처벌되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정말 모르고 네. 속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 않는 방법, 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할 부분은 취업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 또는 은행 대출 상환 업무 등으로 이제 자신들의 업무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원자의 신분증이나 얼굴 등이 한꺼번에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면서도 실제 면접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교묘하네. 대화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조차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책들은 가명을 사용하고요. 온라인상의 이름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대화 상대방의 의사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억하신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정도 노력이면은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구인 구직 사이트를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믿잖아요. 그렇죠. 이 구인 구직 사이트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와,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소름 돋았어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단순히 서류를 특정 주소 우편함에 넣도록 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지원자를 보내서 그들의 반응이나 수행 정도를 살핀 뒤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거든요. 그리고 수거한 현금 가운데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합니다. 만약 특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한 의문점이 생긴다면 자신에게 일을 맡긴 대화 상대방에게 이게 어떤 일인지 해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냥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네. 해명 요구하다가는 또 큰 네, 더 이제 설득을 당해서 깊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 그러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딱 이렇다 할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단속을 하기 힘든 것 같은데, 야, 이거 지금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연령, 성별 등을 불문하고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피해 사례 중에는 대학 교수인 A씨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로 2억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요. 범죄자는 A씨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직 중인 사실까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야. 도저히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범죄자는 가감하게 영상통화까지 요청하면서 본인이 있는 곳이
검찰청인 곳으로 오인하게끔 촬영 장소를 꾸민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예. 당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확인했지만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죄 조직 담당자가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그럼 피할 수 없다. 그 전에 해킹까지 당한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예. 자, 정말 생각보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정말 범죄입니다. 가담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가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변호사로서 담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특히 이 사안 같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범죄여서 엄벌에 처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범행을 멈추시고 더 늦기 전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